저에겐 이제 새로운 이름이 있고 새로운 정체성이 있으며 다른 미래가 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나만 드라마를 몰래 보며 눈물을 흘렸던, 모든 걸 믿었던 장군의 딸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어요. 앞으로 40분 동안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째, 19세 나이에 북한 정권의 심장부에서 자란 한 소녀가 어떻게 남한 드라마 한 편에서 금지된 진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둘째, 한 가족에게 3대에 걸친 처벌을 가하는 엄격한 법 아래에서 가족의 사랑과 자유의 필요가 어떻게 공포를 이겨냈는지. 셋째, 한 장면 서울의 슈퍼마켓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고르는 평범한 순간이 어떻게 10년 넘게 방송에서 거짓말을 해온 우리 가족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는지. 이 여정을 이해하려면 제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믿었으며 그 순간까지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야 해요.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일 수도 있었던 걸 보면서 3시간 동안 울었어요. 슬픈 영화 때문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나만 드라마 하나가 내 19년의 인생을 단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운 모든 것, 세상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제 이름은 주인공 이름이에요. 저는 조선인민군 삼성장군의 딸입니다. 평양 려명거리에서 자랐어요. 그곳엔 체제의 엘리트들만 살죠. 북조선 인구의 99%는 존재조차 모르는 것들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2019년 2월이었어요. 제 나이 19살. 그날 밤 특권층 아파트 3층에서 부모님이 주무시는 동안 대학 동기가 몰래 건네준 USB를 꽂았죠.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굶어서 도망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들만 북한을 탈출한다고요. 하지만 전 배고프지 않았어요. 하루 새 끼 먹었고요. 수입옷을 입었고요. 대학 교육을 받았고요. 당에서의 미래도 보장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죠. 진실만 빼고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북한에서 엘리트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해요. 모든 북조선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성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전체 인구를 3계급으로 나눠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우리 가족은 핵심 계층 중에서도 최상위였죠. 평양 려명거리에 살았어요. 유리와 강철로 만든 현대식 건물들 중 하나요. 체제가 세계에 보여주려고 지은 곳이죠. 우리 아파트는 120제곱미터의 방 3개, 겨울 내내 작동하는 난방, 그리고 24시간 나오는 수돗물이 있었어요. 남한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수백만 명이 전기도 제대로 못 쓰는 북한에서 이건 궁전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민군 삼성장군이었어요. 30년을 체제에 바치셨죠. 90년대 국경에서 싸우셨고요. 기념물 건설을 감독하셨고요. 훈장이 너무 많아서 정복을 입으시면 가슴부터 허리 아래까지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노령영웅 훈장, 김일성 훈장, 김정일 명령. 각 금속 조각 하나하나가 10년의 절대적 충성을 의미했죠. 우리 아버지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날 더 괴롭게 만들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수령님 얘기하실 때 눈이 반짝였어요. 혁명가요 가르쳐 주실 때 진짜 자부심으로 노래하셨죠. 기억나요. 제가 아마 14살쯤이었을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딸아, 우리가 왜 당을 섬기는지 아니? 전 착한 학생처럼 대답했죠. 미제국주의로부터 당이 우릴 지켜주시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건 그게 옳기 때문이다. 세계가 우릴 모욕할 때 우리 지도자들이 존엄을 주셨기 때문이다. 내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싸운 건 네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희생을 절대 잊지 마라. 그 기억이 드라마를 본 이후 매일 밤 날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거짓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진심으로 모든 말씀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세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었어요. 2019년 2월 23일이었어요. 토요일 밤 11시 47분.
정확히 알아요. 시계를 최소 20번은 봤으니까요. 제 방에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제일 작은 방이죠. 3층이었고요. 창문은 서쪽을 향했는데 당위원회 건물이 보였어요. 밤에도 빨간 불빛이 빛났죠.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상기였어요. 제 방은 단순했어요. 군용 초록색 이불이 깔린 싱글 침대, 공부하던 나무 책상, 당에서 승인한 책들이 꽂힌 선반, 김일성 전집, 혁명 전기, 주체사상 교본들, 그리고 그 책들 중 하나 안에 칼로 조심스럽게 파낸 공간 속에 엄지손가락 크기의 USB가 숨겨져 있었죠. 문을 잠갔어요. 북한에서는 방문에 자물쇠가 없는데 전 몇 달 전에 작은 거 하나 달았어요. 공부할 때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요. 어머니가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버려둬. 이제 어른이야.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당에서 받은 노트북을 꺼냈죠. 2017년산 모란봉이요. 대학 입학할 때 받은 거예요. 문을 봤어요. 귀 기울였죠.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안방에서 들렸어요. 어머니는 가끔 기침하셨고요. 남동생은 군복무 중이라 집에 없었죠. 책에서 USB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죠. 포트에 넣기 전까지요. 딸깍. 화면이 깜빡였어요. 하지마. 지금 당장 컴퓨터 꺼. 다 지워. USB 태워. 이게 존재했다는 걸 잊어버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파일을 더블 클릭했죠. 불법 비디오 플레이어가 열렸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죠. 검은 화면. 그 다음 로고가 나타났어요. TVN. 그리고 한글로 단어들이 사랑의 불시착. 지금 누가 문 두드리면 난 죽어. 아버지가 깨서 내 방에서 목소리 들으시면 난 죽어. 비밀 경찰이 와이파이 신호 감시하고 있으면 난 죽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뭔가 내 안에서 부서진 것 같았고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봐야만 했어요. 이어폰을 꽂았어요. 볼륨을 12%로 맞췄죠. 들을 수 있을 만큼은 크게. 하지만 누가 다가오면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요. 손은 얼음장이었어요. 방은 따뜻했는데도요. 갈비뼈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입으로 숨 쉬었어요. 코로 숨 쉬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처음 10분은 혼란스러웠어요. 아름다운 배우들, 완벽한 옷, 패러글라이딩 장면. 생각했죠. 이건 명백히 자본주의 픽션이야.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아. 하지만 계속 봤어요. 그러다 그 장면이 나왔어요. 주인공, 나만 재벌 상속녀가 슈퍼마켓에서 길을 잃어요. 아니,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GS25. 24시간 여는 편의점이요.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해요. 천장까지 가득 찬 선반들. 20가지 브랜드의 라면. 신선한 김밥. 주먹밥. 차가운 음료. 과자. 빵. 과일. 그리고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아, 배고픈데 뭐 먹지? 그리고 그냥 원하는 걸 집어요. 카드로 결제하고요. 나가죠. 그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멈췄어요. 되돌렸죠. 다시 봤어요. 또 봤어요. 또 봤어요. 세어봤어요. 저 선반에 47가지 종류의 라면이 있었어요. 47가지. 북한에는 한 브랜드만 있어요. 소리미. 그것도 당 쿠폰 있는 특별 상점에서만 팔죠.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극적이지 않았어요. 신비로운 깨달음의 순간 같은 것도 아니었죠. 그보다는 꽃병을 보다가 갑자기 금이 간 걸 알아차리는 것 같았어요. 한 번 보면 못 본 척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깨닫죠. 꽃병은 처음부터 깨져 있었다는 걸. 이어폰을 뺐어요. 일어났죠.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빨간 불빛이 켜진 당 건물을 봤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생각했죠. 만약 전부 거짓이라면 기억나는 한 계속 나만은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사상 수업에서 흑백 사진으로 남한 거지들을 보여줬죠. 인구의 80%가 빈곤선 아래 산다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빚 못 갚아서 자살한다고요. 여자들이 살려고 몸을 판다고요. 미군 병사들이 거리를 순찰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때린다고요. 노래를 외우게 했어요. 양키들은 늑대다. 남조선은 그들의 개. 미군 병사들을 뿔과 송곳니 달린 괴물로 그려야 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남쪽에 고통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어요. 언젠가 그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요. 그리고 나는 다 믿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편의점을 봤어요. 주인공의 옷을 봤죠. 평상복인데 아마 우리 아버지 3개월치 월급일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봤어요. 반짝이는 가전제품과 거대한 창문과 현대적인 가구들이요. 휴대폰을 봤어요. 종이처럼 얇은데 컬러 화면으로 지도와 메시지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특권 생활을 생각했어요. 14인치 브라운관 TV가 있다고 자랑스러워했던 것. 세 가정이 함께 쓰는 유선 전화가 있던 것. 설날에 받던 특별 배급을요. 쌀 2kg, 돼지고기 반 킬로그램, 설탕 조금. 우리가 사치라고 믿었던 것들. 그런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다음 6개월 동안 47편의 다른 드라마를 봤어요. 각각이 치명적 위험이었죠. USB를 건네준 대학 동기는 중국 밀수업자들과 연결이 있었어요. 2주마다 당 자아 비판 시간에 새 USB를 살짝 건네줬죠. 속삭였어요. 본 후 삭제해. 항상 그랬어요. 하지만 피해는 이미 끝난 후였죠. 편집증적인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부모님 수면 패턴을 외웠죠. 아버지는 항상 밤 10시 30분에 주무셨고 정확히 15분 후 코를 골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는 더 오래 걸렸어요. 11시쯤요. 그리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셨죠. 그래서 안전한 시간대는 밤 11시 15분부터 새벽 1시 45분까지였어요. 2시간 반. 하루에 한 편 이상 절대 안 봤어요. 문 밑에 수건을 놓아서 화면 불빛을 막았어요. 볼륨은 12%로 이어폰에서요. 변명도 준비했죠. 누가 들어오면 당의 전쟁사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다고 하려고요. 심지어 승인된 영상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해뒀어요. 1초 만에 바꿀 수 있게요. 하지만 최악은 붙잡힐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매일 거짓을 살아야 하는 거였죠.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7시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상학습 세션에 참석했죠.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장군님은 우리의 아버지를 불렀어요. 주체사상의 위대함과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업적에 대한 3시간 연설을 들었죠. 그리고 나는 박수 쳤어요. 웃었어요. 자아 비판 세션에서 손을 들고 올바른 사상으로부터의 작은 일탈을 고백했죠. 회의에 5분 늦거나 방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를 제대로 안 닦은 것 같은 거요. 하지만 안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우리가 사회주의적 풍요를 노래하는 동안 남쪽 보통 사람들은 하루 3번 고기를 먹는다는 걸요. 승인된 번호만 걸 수 있는 국산 휴대폰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남쪽 10대들은 전 세계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감옥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벽은 우리 자신의 무지였죠. 북한의 중요한 걸 설명해야 해요. 3대 연좌제라는 게 있어요. 공식 명칭은 가족 연대 책임이죠. 이렇게 작동해요.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면 탈북, 외부 매체 청취, 체제 비판. 당신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3대에 걸친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죠. 이건 의미해요.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 미래의 자녀들, 전부요. 당신이 범죄를 알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반역자의 가족은 연대로 유죄해요. 수용소를 관리소라고 불러요. 요덕 15호 수용소, 화성 16호 수용소, 청진 25호 수용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들이에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곳이죠. 속삭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밤중에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을요. 가족 전체가요. 어느 날 있다가 다음날 아파트가 비어 있고 당에 빨간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죠. 드라마를 볼 때마다 생각했어요. 지금 붙잡히면 68살 관절염과 약한 심장을 가진 할머니가 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체제에 바친 아버지는 탄광에서 죽을 거야.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어머니는 겨울 독방에서 얼어 죽을 거고 명예롭게 군 복무 중인 남동생은 내 탓에 반역자로 처형될 거야. 그 생각이 날 멈춰야 했어요. USB를 부수고
모든 걸 잊게 만들었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 끔찍한 진실이 있어요. 볼수록 더 깨달았거든요. 우리 모두 이미 감옥에 있다는 걸요. 단지 벽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2019년 4월이었어요. 첫 드라마를 본 지 2달 후요. 새벽 3시에 침대에 누워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생각이 들었죠. 날 얼어붙게 만든 생각이요. 지금 뭘 해? 3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선택지 1. 모든 걸 잊어. 증거를 파괴해. 졸업해. 아버지가 이미 마련해둔 경제성 일자리를 얻어 다른 단간부 아들과 중매 결혼을 해. 애를 낳아. 그 아이들을 내게 가르친 똑같은 거짓으로 키워. 편안하게, 안전하게, 무지하게 살아. 진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 선택지 2. 혼자 탈북해. 가능했어요. 동기가 밀수업자들을 알았으니까요. 충분한 돈이 있으면 중국 국경을 넘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건 가족을 버리는 거였어요. 3대 연좌제로 즉시 체포될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걸 잃을 거고요. 내 행방을 알아내려고 고문당할 거예요. 아마 처형되겠죠. 선택지 3. 불가능한 선택. 가족 전체를 설득해서 함께 탈북하는 거. 삼성 장군이요. 충성스러운 아내. 나. 모두 국경을 넘는 거죠. 1000가지 이유로 불가능했어요. 아버지는 진정한 신봉자였어요. 어머니는 절대 의심하지 않으셨고요. 평생이 거짓이었다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리고 받아들인다 해도 그렇게 감시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쳐요? 아버지 동선은 추적됐어요. 우리 아파트엔 아마 도청기가 있었을 거예요. 장군이 그냥 사라질 순 없어요. 그날 밤 동이 틀 때까지 깨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올 때까지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나중에 왔죠. 그날 밤은 얼음장 같은 공허함만 느꼈어요. 모든 선택이 날 파괴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결정을 화요일 아침에 내렸어요. 드라마를 몰래 보던 밤중 하나가 아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죠. 아버지가 노동신문, 당신문을 읽는 걸 보면서요. 일면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낙원을 누리는 반면 남조선은 제국주의 장화 밑에서 고통받는다.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더 이상 이럴 수 없었어요. 시도해야 했죠. 우리 가족을 구해야 했어요. 비록 그게 먼저 그들의 세계를 파괴하는 걸 의미하더라도요. 2019년 5월 7일이었어요. 화요일. 우리 식탁은 짙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아버지가 장군으로 승진했을 때 국가에서 받은 선물이었죠. 의자 4개. 어머니가 매주 일요일마다 빨던 하얀 식탁보. 중앙에는 모든 북조선 가정처럼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작은 액자 초상화가 있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지켜보고 계셨죠. 아침 식사는 단순했지만 북조선 기준으로는 풍성했어요. 된장국, 흰쌀밥, 김치, 그리고 작은 말린 생선들. 아버지는 이미 군복을 입고 계셨고 사령부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입는 단순한 한복을 입으셨죠. 전 대학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흰 블라우스, 감청색 치마, 가슴 위에 당배지. 아버지가 생선을 씹으며 말씀하셨어요. 박대자의 딸이 베이징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더구나. 좋은 기회지. 중국. 그 단어가 공중에 떠 있었어요. 이게 내 기회였죠.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다정한 말로 불렀어요. 생각해봤는데 중국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어머니가 즉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는 씹는 걸 멈췄죠. 공기가 팽팽해졌어요. 조심해. 너무 밀어붙이지 마. 한 걸음씩 질문을 심어 싹이 트게 해. 아버지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실제로라니 무슨 뜻이냐? 중국은 우리의 사회주의 형제 동맹이다. 알고 있잖니. 어조는 부드러운 경고였지만 경고는 경고였어요. 물론이에요, 아빠. 그냥 궁금해서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가끔 아주 높은 건물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기술도요. 같은 사회주의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전했는지 궁금해서요. 잠시 멈췄어요. 우리도 그들한테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안전했어요. 북조선을 직접 의심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사회주의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는 거였죠. 아버지의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중국은 다른 길을 택했지.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경제개혁, 통제된 무역개방. 우리 지도자들은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 사상적 순수성을 부패시킬 수 있다고. 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그래,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들릴까봐 걱정했어요. 식탁 아래에서 손바닥에 땀이 났죠. 하지만 얼굴은 차분하게 관심 있게 유지했어요. 학구적인 질문을 하는 성실한 학생처럼요. 어머니가 가늘게 뜬 눈으로 날 지켜봤어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보다 더 예리하셨죠. 설명해야 할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엘리트 가정에서조차 모두가 서로를 감시해요. 나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시키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의 잘못된 생각을 신고하라고 배웠어요. 7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수령님 초상화를 충분히 존경하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거죠. 모든 동네에는 인민반장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해요. 모든 직장에는 주간 자아 비판 회의가 있어서 자신의 사상적 오류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비판해야 하죠.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조용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족 중 한 명이 위험한 말을 하고 당신이 신고하지 않으면 둘 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질문, 심는 모든 의심의 씨앗은 지뢰밭이었어요. 한 번 실수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날 신고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죠. 미움 때문이 아니라요. 생존 때문에요. 조심한다고 생각했어요. 질문이 충분히 미묘하다고 생각했죠. 틀렸어요. 그 아침 식사대화 3주 후에 어머니가 노크도 없이 내 방에 들어왔어요. 새벽 2시 47분이었죠. 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내 실수였어요. 바보 같은 실수. 그날 밤 에피소드를 2개나 연속으로 봤거든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죠. 드라마 제목은 이태원 클라스였어요. 감옥에서 나온 후 서울에 술집을 여는 청년에 관한 거였죠. 등장인물들이 정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강력한 기업들을 비판하고 시위를 조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냥 말했어요. 너무 몰입해서 복도에서 어머니의 발소리를 못 들었어요. 문 여는 소리도 못 들었죠. 복도 불빛이 내 방을 침범하는 걸 느꼈을 뿐이고 고개를 들었을 때 거기 계셨어요. 잠옷 차림으로요. 날 보고 계셨어요. 내 노트북 화면을 보고 계셨죠. 시간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등장인물들이 술집에 있었고 웃고 소주 마시고 있었어요. 배경음악, 창문 너머 서울의 네온 사인. 명백히 남한 거였죠. 명백히 불법이었어요. 명백히 사형 선고였죠. 손이 터치패드로 날아갔어요. 노트북을 쾅 닫았죠.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에서 총소리 같았어요. 우린 서로를 봤어요. 엄마와 딸. 2초, 5초, 10초. 영원 같았어요. 뭘 보고 있었니? 어머니 목소리는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었죠. 소리 질렀으면 오히려 나았을 거예요. 어, 다큐멘터리요. 에 대한. 머릿속이 돌아갔어요. 경제 전략에 대한 거요. 말하면서도 바보같이 들렸어요. 새벽 3시에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어폰 끼고 방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어요. 요즘 문 잠그더구나. 또 한 걸음. 아침에 이상한 질문들을 하고 이제 내 침대 옆이었어요. 딸아, 난 바보가 아니야. 바로 여기였어요. 그 순간 고백하고 자비를 구하거나 모성애가 정치적 세뇌보다 강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노트북을 확인하기로 하면 어쨌든 끝장이었죠. 거짓말하면 신고당해서 죽어. 고백하면 아마 신고당해서 죽어. 하지만 고백하고 어머니가 만약 어머니도 의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 믿음의 금이라도 간 게 뭔가 떨기 시작했어요. 연기가 아니었어요. 온몸이 흔들렸죠. 눈물이 통제 불능으로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손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숨이 가쁜 헐떡임으로 변했죠. 엄마, 속삭였어요.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를 부르듯이요. 엄마,
무서워요. 어머니가 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기다렸죠. 그래서 말했어요. 나만 드라마였어요. 친구가 USB를 줬어요. 봐왔어요. 말이 쏟아져 나왔죠. 불법인 거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뭔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배운 것에 심각하게 뭔가 잘못됐어요. 소리 지르시길 기다렸어요. 달려가서 아버지를 깨우시길요. 비밀 경찰에 전화하시길요. 대신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뜨셨을 때 어머니 얼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걸 봤어요. 절대적 공포였죠. 얼마나 됐니? 네가리만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석 달요. 뭘 봤니? 드라마들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평범한 삶을 사는 음식 있고 자유 있고 진실이 목소리가 깨졌어요. 진실이 있는 어머니는 긴 순간 침묵했어요. 그러고 일어났죠. 문으로 걸어갔어요. 끔찍한 순간 동안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을 닫았어요. 내가 설치한 자물쇠로 잠갔죠. 돌아서서 날 봤어요. 보여줘. 말씀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하지만 예상한 방식이 아니었죠. 어머니도 수년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46세셨어요. 90년대 대기근 시절에 성장하셨죠.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 부르는 시기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모두 알았어요. 1994년에서 1998년 사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걸요. 공식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속삭이는 말로는 60만에서 300만 명 사이였대요. 어머니는 함경북도 출신이셨어요. 황폐화된 산업지역이죠. 내 방 노트북으로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4살 때 남동생이 굶어 죽는 걸 봤다고요. 7살이었대요. 이름은 민호였대요. 체제는 그걸 제국주의 봉쇄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이라 불렀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도 알았대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네 아버지를 만난 건 내가 19살 때였어.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식당에서 먹는 화면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젊고 잘생긴 이상주의자 장교였지. 온 마음으로 당을 믿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엘리트 계층에 들어가면 다시는 누군가 굶어 죽는 걸 보지 않아도 될 거라고. 그리고 맞았어. 다시는 배고프지 않았거든. 멈추셨어요. 화면에서 누군가 접시에 음식을 남기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요. 어머니가 가리키셨어요. 저것 봐. 한 끼에 저렇게 낭비하는 게 고난의 행군 때 우리 가족이 일주일 동안 먹던 것보다 많아. 그런데 저들이 억압받는 남조선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낮게 물었어요. 매일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조용히 의심하는 것과 소리내어 의심하는 건 다른 거야. 하나는 살려주고 다른 하나는 죽이지. 날 봤어요. 널 무지하게 키워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결과적으로 더 호기심만 만들었구나. 그날 밤 함께 울었어요. 그 후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나머지 에피소드를 봤죠. 끝나자 어머니가 내 이마에 키스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속삭였어요. 아버지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아직은. 그리고 나가셨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어머니와 나는 이중 음모를 꾸몄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연기했고요. 전 세상 앞에서 연기했죠. 그리고 함께 새벽 3시에 범죄자 2명이 강도를 계획하듯 드라마를 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내 편이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북조선 시스템 전체에 맞서는 여자 둘, 아버지가 필요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진정한 신봉자였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아버지가 진짜 누구였는지 알아야 해요. 김성호 장군, 52세, 30년간의 완벽한 복무. 특권 때문에 당에 가입한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고귀한 무언가를 섬긴다고 진심으로 믿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였죠. 70년대 평성에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12살 때 산업 건설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국가가 아버지를 무료 군사,
학교에 보냈고 교육, 옷, 음식, 목적을 줬죠. 아버지에게 당은 말 그대로 목숨을 구해준 거였어요. 그 감사의 빚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됐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신이 거짓이라고 확신시켜요? 어머니 아이디어였어요. 천재적이고 동시에 무서웠죠. 2019년 7월 20일 토요일이었어요. 아버지가 휴무셨는데 드문 일이었죠.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어머니가 냉면을 준비하셨어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거실에서 먹었는데 여름이고 더워서 창문을 열었어요. 식사 후 어머니가 무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고위장교들한테 배급하는 새 휴대폰 들었어요? 아리랑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주에 받았어. 좀 현대적이야. 카메라랑 간단한 게임이 있어. 어머니가 이어갔어요. 다른 나라 전화기랑 어떻게 비교될지 궁금하네요. 비슷할까요? 무해한 질문이었어요. 기술에 대한 여성의 호기심, 위협적이지 않았죠. 아빠, 방금 생각난 것처럼 말했어요. 대학에서 교수님이 중국이 아주 진보한 전화기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화웨이인가? 중국 장교들 중 일부가 군사작전 조율에 쓴대요. 우리 거보다 나은가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어요. 중국은 연구개발의 자원이 더 많지. 전화기가 아마 더 정교할 거야. 그러고 빠르게 덧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적 주권을 유지해. 아무한테도 의존하지 않지. 물론이에요. 동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개발하지 못한 다른 기술들을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사상적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자원 때문에요. 나중에 어머니 접근법의 천재성을 이해했어요. 사상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죠. 자존심을 공격했어요. 아버지 같은 남자들은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자원이 적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남쪽, 제국의 꼭두각시들이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전략은 이랬어요. 첫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정상화해요. 둘째, 남쪽이 우리가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미묘하게 소개하죠. 결정적 순간은 우연히 왔어요. 아니면 운명일 수도요. 2019년 8월 15일, 조선 해방의 날에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으로 참가하셨고요. 전 대학 대표단 일원으로 갔죠. 그리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김일성 광장은 거대해요.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죠. 그날은 가장자리까지 꽉 찼어요. 똑같은 교복 입은 학생들, 빨간 깃발 든 노동자들, 완벽한 대형의 군인들, 거대한 지도자 초상화들이 모든 각도에서 지켜봤어요. 8월 태양은 잔인했죠. 섭씨 35도 넘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열병식 중 움직이는 건 용납 불가였죠. 학생구역 47번째 줄 23번 위치에 있었어요. 알아요. 왜냐면 정확한 위치를 외워야 했거든요. 이 열병식을 3주 동안 연습했어요. 모든 동기화된 외침, 모든 깃발 물결, 자발적 환희의 모든 순간이 초단위로 안무됐죠. 이 시간 반 동안 태양 아래 서 있었어요. 물도 없이, 그늘도 없이, 박수치고, 구호 외치고, 깃발 흔들면서요. 내 앞에 1학년 여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18살쯤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땀을 엄청 흘렸죠. 버티려 했지만 슬로우 모션으로 쓰러지는 걸 봤어요. 앞으로 넘어져서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 학생들이 그냥 대열을 메웠어요. 그녀가 남긴 공간을 채우면서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계속 박수 쳤어요. 계속 웃었죠. 탱크들이 계속 행진했어요. 음악이 계속 울렸고요. 그 여학생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 잃고 이마에서 피 흘리면서 열병식이 끝날 때까지 20분 더요. 메스꺼웠어요. 피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할 수 없었어요. 대형을 깨면 완벽한 열병식을 망치는 거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걸 망치는 건 처벌을 의미했죠.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 가족, 학교, 직장 단위 전체가요. 그래서 그 여학생은 아무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는데
희생됐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그게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이상한 기분이셨어요. 조용하셨죠. 접시에 음식을 밀어내기만 하고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오늘 광장에서 학생 하나가 쓰러지는 걸 봤어. 연단에서 내 위치에서. 우릴 보셨어요. 아무도 돕지 않았어. 그럼에 20분 동안 어머니가 밥 푸는 걸 멈췄어요. 전 숨 쉬는 걸 멈췄죠. 그래야 해. 아버지가 계속했는데 목소리가 공허했어요. 집단 규율이 개인보다 더 중요하지. 그게 우릴 강하게 만드는 거야. 멈췄어요. 그게 항상 내게 가르쳐진 거야. 아버지가 뭔가를 의심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공개적이진 않았지만요. 하지만 그게 옳은 거야. 대신 그게 내게 가르쳐진 거야 라는 건 균열이었어요. 작았지만요. 하지만 있었어요. 이게 기회야.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돼. 갑옷에 균열이 있어. 밀어. 아빠. 낮게 말했어요. 만약 그게 저였다면 누군가 절 도와주길 원하셨을까요? 열병식을 망치더라도요. 침묵. 아버지가 날 봤어요. 진짜로 날 봤죠.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 눈에서 의심을 봤어요. 그래.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그래. 누군가 널 도와주길 원했을 거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쩌면 집단 규율이 항상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끔은 개인이 중요한 거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식탁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셨죠. 하지만 그날 밤 전에 들어본 적 없는 걸 들었어요. 닫힌 문 뒤에서 아버지가 우는 소리였어요. 열병식 이후 아버지에게서 뭔가 변했어요. 극적으로는 아니었어요. 하룻밤 사이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요. 저녁에 질문을 하셨어요. 진짜 질문들이요. 남조선이 억압받고 있다는데 왜 기대 수명이 더 높지? 탈북자들이 남쪽이 그렇게 끔찍하면 왜 돌아가려고 하지 않지? 전에는 생각하는 것조차 반역으로 여겼을 질문들이요. 금요일 밤 9월 13일에 결정을 내렸어요. 절대 잊지 못할 날짜죠. 어머니는 도시 다른 곳에 할머니를 방문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전 둘이었죠. 거실에서 군사 서류를 읽고 계셨어요. 전 공부하는 척 했고요. 시계는 밤 10시 15분이었어요. 일어났어요. 거실로 걸어갔죠.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어요. 딸아, 무슨 일이니? 아빠, 말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하지만 보여드리면 되돌릴 수 없어요. 모든 걸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진실을 보고 싶으세요? 아파도요? 믿는 모든 걸 파괴해도요? 아버지가 천천히 서류를 닫으셨어요. 긴 순간 날 관찰했죠. 쓰러진 학생에 대한 거지?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 질문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가 알아? 네. 얼마나 됐니? 석 달이요. 폭발하시길 기다렸어요. 반역이라고 소리 지르시길요. 보안 연락처에 전화하시길요. 대신 깊이 한숨 쉬셨어요. 보여줘. 내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았죠. 노트북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USB 꽂는데 3번이나 시도했어요. 아버지가 내 침대에 앉으셨어요. 훈장과 군복 차림의 이 거대한 남자가 갑자기 아주 작아 보였어요. 뭘 보게 될 거지? 물으셨어요. 남조선이요. 대답했어요. 진짜요. 교과서에 나온 거 아니고요. 먼저 다큐멘터리를 틀었어요. 드라마가 아니라요. 더 객관적인 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제작한 서울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도시를 보여줬죠. 마천루들, 지하철, 시장들, 학교들, 병원들, 출근하는 평범한 사람들, 카페에서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 식당에서 저녁 먹는 가족들. 정치적인 건 없었어요. 그냥 삶이요. 아버지는 첫 1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보셨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다큐멘터리가 현대식 슈퍼마켓을 보여줬을 때 끝없는 제품 통로들, 카트 가득 채운 가족들, 자동화된 계산대들, 숨을 참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선전이야.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빠,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미국 과학 단체예요.
남조선에 대해 특별히 선전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건 진짜예요. 1시간 동안 봤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났을 때 조용히 앉아 계셨죠.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져 있었어요. 턱은 긴장했고요. 그러고 천천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30년 속삭이셨어요. 내 인생 30년. 방해하지 않았어요. 처리하게 뒀죠. 아프게 뒀어요. 진짜가 되려면 아파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손을 내리셨어요. 눈이 빨갰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게 보냈어. 명령을 수행했지. 의심을 표현한 병사들을 징계했어. 그들이 틀렸다고 말했지. 반역자들이라고. 목소리가 깨졌어요. 하지만 틀린 건 나였어.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가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거짓말 당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거짓말 당했어요. 이제 뭘 하지? 물으셨는데 길 잃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장군이 아니었죠. 떠나요. 말했어요. 냈다요.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조율할 수 있을 때 남동생까지요. 함께 탈북해요. 그건 불가능해. 난 장군이야. 추적당해. 내 움직임이 보고돼. 그냥 사라질 수가 없어. 알아요. 말했어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요. 하지만 아빠, 저랑 함께 하실 거예요? 날 보셨어요. 평생 내 영웅이었던 이 남자가요. 이제 믿음이 산산조각 난 이 남자가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와 함께한다. 북조선 장군의 탈출을 계획하는 것은 여행 계획과 같지 않아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핵무기 금고를 털 계획과 같죠. 문제는 아버지가 감시당한다는 거였어요. 위치는 휴대전화에 보고되고 운전기사는 보안요원, 미팅은 감시되었고 휴가도 미리 보고가 필요했죠. 장군은 몇 시간 내에 국가보안기구가 움직이는 것을 모를 수 없어요. 아버지는 2019년 10월과 11월의 위험을 무릅쓰고 관찰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보위부에 직접 보고하는지, 운전기사가 어떤 패턴을 따르는지, 약속을 취소할 때 어떤 변명이 통하는지 알기 위해서였죠. 그는 매주 약 6, 8시간의 유휴 시간을 발견했어요. 주말 오후, 공식적으로는 집에서 가족과 휴식, 이 시간 동안 평양을 벗어나지 않으면 감시가 약간 느슨해졌죠. 아주 조금. 내 대학 동기인 USB를 건네준 친구가 생각보다 깊은 연결이 있었어요. 그녀의 삼촌은 장마당 상인이었고 충분히 국경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한 덕분에 탈출 경로를 확보했죠. 비싸고 위험했지만 가능했어요. 12월에 우리 어머니와 나는 그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너무 알아볼 수 있어서 빼고요. 만나기로 한 곳은 순안공항 근처 낡은 아파트였어요. 3층, 엘리베이터 없음, 벗겨진 벽, 습기와 발효된 배추 냄새. 장 씨라고 하는 남자였어요. 50대 중반, 거친 손,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고 계속 담배를 피웠죠. 장군, 장 씨가 연기를 뱉으며 말했어요. 미쳤군. 몇 명의 군인이 너희를 찾게 될지 아나? 몇 개의 검문소가 닫힐지. 자살 행위야. 그래서 2배를 냈지.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와는 달리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움직이지 마라. 준 만큼 움직여라. 우리는 낼 돈이 충분하다. 장 씨가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를 봤어요. 사람 넷, 장군, 아내, 딸, 그리고 군복무 후 아들까지. 맞죠? 맞아요. 넷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너무 크고 소란스럽다. 첫 그룹엔 셋까지 가능하다. 아들은 나중에 다른 루트와 시간에 가야 한다. 속이 쓰라렸어요. 가족이 흩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동생이 최소한 잠시 머물러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얼마인가? 어머니가 물었어요. 장군 1명. 계산하며 말했다. 8만 달러다. 선금으로. 남한 도착 후 2만 달러 더. 잡히면 본 적 없다고 해라. 절대 우리 얘기를 하지 마.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준비 기간은 최소 3개월. 20명 이상의 사람을 매수해야 한다. 국경 경비, 트럭 운전사, 중국 연락책, 태국 요원까지.
이건 강을 건너는 것과 다르다. 군사 작전이다. 8만 달러. 북한에선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아버지 월급은 공식적으로 연 800달러 정도였지만 장군이라서 보너스랑 특별 배급 등 특권이 훨씬 컸죠. 하지만 현금, 특히 달러는 달랐어요. 12월부터 2월까지 아버지는 눈에 띄지 않게 모든 것을 팔았어요. 명예로운 군 생활에 받은 선물들, 스위스 시계, 수입, 텔레비전, 어머니가 수십 년간 모은 금 장신구들, 조금씩 장마당 중간상을 통해 팔았죠. 나 역시 당에서 받은 노트북을 팔아 기여했어요. 아이러니했죠. 저에게 진실로 가는 열쇠를 준 컴퓨터가 우리 자유자금이 되었으니까요. 대학생이 아버지가 무역장교와 연결된 학생에게 400달러에 샀어요. 2020년 2월까지 6만 2천 달러를 모았어요. 충분하지 않았어요. 1만 8천 달러가 더 필요했죠. 아버지가 화요일 밤 식탁에 앉아 스트레스로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큰 걸 팔지 않고서는 나머지를 구할 방법이 없다. 누가 뭘 팔아줄지 눈치챌 거다. 주위를 봤어요. 눈길이 멈춘 건 벽에 걸린 것들, 메달들, 30년 군 생활의 메달, 순금도 있었어요. 노동영웅 훈장, 24캐럿, 김일성 훈장, 순금과 루비 박힌 것. 안 돼. 속삭였어요. 메달이 없어진 걸 눈치채면 공식 행사 때만 해. 다음 행사는 4월 태양절이지. 그때까지 우리 둘 중 하나는 남쪽에 있거나 죽어 있을 거다. 메달은 아무 의미 없어. 그날 밤 아버지가 방에 혼자 앉아 메달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각각의 메달은 전투, 희생, 수년간의 봉사를 의미했죠. 그의 뺨을 따라 조용한 눈물이 흘렀어요. 체제를 떠나서가 아니라 그 메달의 의미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정체성, 목적, 평생. 다음날 메달을 팔아 2만 2천 달러를 확보했어요. 밀수업자에게 팔아 녹일 거였죠. 우리가 미뤄온 문제, 동생이 있었어요. 김민준, 21살, 10년 군복무 의무 중. 원산 근처 동해안 해병대 배치였어요. 6개월간 연락이 끊겼죠. 가족이 떠난다는 걸 동생에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3월에 아버지가 군부 영향력으로 민준을 긴급 가족 사유로 3일 휴가받게 했어요. 위험했죠. 사소한 이상 징후만 있어도 경고등이 켜지니까요. 하지만 이 길 없었어요. 직접 만나야 했어요. 민준이 금요일 밤 도착했어요. 몇 달 만에 재회였죠. 더 마르고 햇볕에 탄 얼굴, 군인 머리컷.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표정이 얼었어요. 무슨 일? 누가 죽었어? 라고 했죠. 아니야.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직은. 하지만 말할 게 있어. 네 삶을 바꿀 거야. 우리는 네가 함께할지 떠날지 결정하길 원해. 판단은 안 해. 결정만 해. 우리가 모든 걸 보여줬어요. 드라마들, 다큐멘터리, 증거들. 민주는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모니터만 봤어요. 끝나고 5분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죠. 알고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쳐다봤어요. 뭐라고? 알고 있었어. 다시 말했고, 세부 사항은 몰랐지만 그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어. 부대에서 듣는 사람들이 없을 때 장교들이 얘기해. 탈북해 차를 갖고 있는 사촌들. 우리보다 나은 남한 밀수품. 바보가 아냐. 그냥 정보 처리가 어려웠을 뿐. 어머니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말했죠. 문제가 있어. 9년 더 군복무해야 해. 그냥 없어지면 20명의 병사가 탈북 방지 실패로 처벌받아 유닛 전체가 죽어. 내 탓에 우린 고려하지 못했어요. 군대 내 가족 연대 책임이요. 한 병사가 탈영하면 부대가 처벌받아요. 상호 감시 강요 정책이었죠. 민준에게 이런 짐을 지우고 오라고 할 수 있었나요? 방법이 있어. 민준이 말했어요. 위험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어. 2달 후 우리 부대가 중국 근처에서 훈련해. 침투 시뮬레이션이야. 그때 내가 사라지면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해줘. 탈영. 아니고 사고로. 부대는 찾다가 결국 사고로 보고 접을 거야. 유닛 처벌 안 받아. 실제로 발견될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물었어요. 안 그럴 거야. 난 중국에 있을 거니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넌 당장 갈 수 없어. 난 3달 내에 서울에 도착할 거야. 4달이 최대야. 계획은 합리적이었어요. 그러나 가족의 분리가 의미했어요. 몇 달 동안 동생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붙잡힌 건 아닌지 몰랐어요. 민준이 부대 복귀 전날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죠.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고 아버지는 동생을 굳게 바라보며 세세한 모습까지 기억하려 했어요. 나는 식탁 아래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고마워, 먼저 용기 내줘서. 민준이 귓가에 속삭였어요. 이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아예 없었어.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장 씨가 날짜를 알려줬어요. 2020년 3월 23일, 밤 11시, 월요일, 3달, 가장 어두운 밤. 우리 아파트에서 3km 떨어진 지점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트럭을 타고 8시간 동안 국경 근처로 이동해 뇌물받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두만강을 건넜죠. 중국에 도착하면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 태국으로, 태국에서 남한으로 비행기 편으로 연결됐어요. 간단해 보였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뇌물 거부하는 경비병, 갑작스런 검문소 변경, 밀고자, 교통사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었죠.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내가 자란 아파트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모든 모퉁이를 기억하려고 애썼죠. 8살 때 주스를 쏟았던 침실 벽의 얼룩, 겨울에 눈이 내리는 풍경이 보이는 창문, 가족 식사를 하던 식탁. 우린 아무것도 싸지 못했어요. 어떤 가방도 불가했죠. 의심을 살 테니까요. 평범한 일요일처럼 행동했어요. 아버지는 휴식 중, 어머니는 요리 중, 나는 공부 중. 모두 평범하지만 거짓말. 밤굿이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군복 대신 평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어둡고 단순한 바지와 재킷, 모자도 썼죠. 군복 없으니 작게 보였어요. 어머니와 나는 짐이 많지 않게 삼겹의 옷을 입었어요. 둔해 보였지만 추위 대신 나을 거라 생각했죠. 아버지가 쓴 쪽지가 있었어요. 국가가 아닌 동생에게 줄 편지. 태양이 진짜 빛나는 곳에서 만나자. 사랑을 담아 가족. 이 편지는 김일성 전집안에 숨겼어요. 동생만이 찾을 수 있으니까. 밤 10시 45분, 출발 15분 전, 우리는 거실에 조용히 앉았어요. 아버지는 손을 받고 어머니는 수령님 아닌 큰 존재에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말했다. 지금이야. 돌아갈 길 없고 자유 아니면 죽음 뿐. 아버지가 말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 흩어지면 비상집결지는 돼지, 중국이다. 필요하면 베이징 남한 대사관으로. 그래도 최대한 함께하자. 어머니가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든 소리 지르지 마. 눈에 띄지 마. 경비병이 막으면 내가 말할게. 둘은 고개만 끄덕여. 밤 11시. 시간이 됐어요. 시계가 정확히 11시를 가리킬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우리를 애워싼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실수나 소리가 들킬 틈은 없었고 나는 모든 움직임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며 거의 의식적인 의뢰처럼 정확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밤의 어둠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이면서도 이 상황이 얼마나 연약한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멀리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간신히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습기와 젖은 흙냄새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섞여 위험이 가까이 도사릴 수 있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두운 골목 구석에서 은밀하게 모습을 감춘 최 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위조 신분증, 상세한 경로지도,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쌓은 비밀작전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덮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한 줄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이번에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숨결 속에서 뒤섞여 있었고 돌아설 수 없다는 확신뿐이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긴장이 고조되어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 그림자마다
감시자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 이동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심리적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던 유일한 집을 떠난다는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말을 아끼며 침묵 속에서 힘과 위로를 주고받았고 그 좁은 골목을 지나는 시간은 멈춘 듯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작은 소리나 빛도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심은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두만강 둑에 도착했을 때 마치 침묵하는 괴물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강은 두 세계를 가르고 있었죠. 한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북한의 감옥, 다른 한쪽은 불확실하지만 자유의 지평선이었습니다.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동해로 흐르며 내 나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고 바로 그곳을 건너야 했습니다. 미끄러운 젖은 돌멩이 위를 딛는 매 걸음은 힘겨운 도전이었죠. 강물은 차가울 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공장들에서 흘러나온 오염물로 인해 내 피부를 태우고 몸속 깊이 침투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무장한 경비병들이 철통 같은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폭과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다른 국경 지점보다 건너기가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자유를 향한 우리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가족과 서로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들을 서로 맞잡고 물살에 휩쓸릴 뻔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을 나누었으며 찬물을 견뎌내도록 서로의 숨소리를 맞추었습니다. 그 가족애가 두려움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서 우리를 끈끈하게 묶어준 맴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그 순간이야말로 내 몸과 마음이 가장 극한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사투였고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죠. 강을 무사히 건넌 뒤 우리는 낯설고 어려운 땅, 중국 연변 지역의 연길이라는 도시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한인 동포 공동체가 모여 사는 곳으로 우리에게는 피난처이자 한편으로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숨었던 아파트는 3층에 위치한 평범한 건물 안에 있었고 벽은 세월과 습기로 인해 낡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갇힌 듯한 냄새와 공포가 배어 있었고 창문은 항상 닫혀 있었으며 문은 강화되어 있었고 탈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정한 자유까지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감시를 벗어났지만 중국 당국의 엄격한 통제 밑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만약 붙잡히면 고문과 투옥을 거의 확실히 기다리는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최 씨가 이끄는 비밀 네트워크는 거의 군사작전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모든 행보를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태국으로 향하는 위험하지만 알려진 경로를 따라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고 기차나 식당, 임시방 등 임시 거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을 사용하는 것은 피했는데 당국에 우리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서였습니다. 신체적 피로 외에도 우리는 인신매매, 조직에 빠져 착취당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 탈북자들이 강제 노동이나 굴욕적인 상황에 처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연길에는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수백 건 이상 있을 정도로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강인함과 진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싸웠고 서로를 보호하며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거리마다 생동감이 넘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사방에서 빛나는 조명과 마치 미래 도시 같은 첨단 기술이 눈에 띄었죠. 모든 것이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작고 길 잃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네, 첫날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시간이었어요. 나만의 한국어를 배우고
이전에는 몰랐던 사회적 문화적 규범을 이해하며 완전히 다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았지만 과거의 유령과 함께 싸우는 감정적인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탈북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몇 달을 지냈어요. 그곳에서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및 관습 교육,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종종 과거의 기억과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를 짓눌렀고 모든 것이 너무 벅차 포기하고 싶던 순간도 많았죠. 그럼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를 일으켰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탈북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치유와 새로운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 불안과 맞서며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삶을 스스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작고 소중한 모든 진전이 나에겐 감사와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원에서 걸었던 모든 발걸음이 나 자신을 다시 찾는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압니다. 그곳에서 나는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내가 벗어난 체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존엄 있고 자유로운 삶을 구축하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을 되돌아보면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며 두려움과 용기의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한 부분이다. 때때로 나는 내가 떠난 삶, 거짓과 통제 아래 끊임없는 두려움에 얽매였던 생활을 생각한다. 지금은 자유롭지만 진정한 자유는 물리적인 사슬이 없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내면의 치유 여정이며 다시 신뢰하고 용서하며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다.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모습이 나를 무겁게 하면서도 강하게 만든다. 그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또한 우리에게 진실을 빼앗은 체제의 일부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순은 내가 매일 싸우는 문제다. 사랑하면서도 맑은 정신을 잃지 않고 존중하면서도 가담하지 않는 균형의 싸움이다. 나는 자유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 진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함을 배웠다. 과거를 잊을 수 없지만 그것이 나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체제를 떠난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진정성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살고 싶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한 길이었다. 이 가능성은 내게 희망과 목적을 불어넣었다. 나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어둠 속에서 깨어날 기회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나는 진실과 사랑에서 얻은 힘으로 계속 걸어갈 것이다.